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테러 위협까지 제기되면서 긴장도 계속되고 있고 도발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테러 조직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예. 7시 20분쯤에 백령도 예. 북쪽 지역에서 북한군이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예. 이 뉴스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몇 발을 쐈냐가 사실 또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한 발이다 아니면 뭐 10발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것은 그 우리 경계를 맡고 있는 해병 대원들이 이런 포성을 들음으로써 이걸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성이 들린 것은 한 발이 들렸고 불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한 네 개 정도의 불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만약에 전부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네 발을 동시에 사격을 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포성은 한 번 들리고 예를 들어서 불꽃은 섬광은 네 군데서 보이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사한 곳이 장산곳이라는 겁니다. 장산곳은 어디냐면 이렇게 황해도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제일 서쪽 끝단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쐈나가 중요한데 장산곳에서 쏘게 되면 보통 남방 쪽이 아니라 예. 서방 쪽을 향해서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즉 우리 NLL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실제 착탄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보면은 이 지금 발사한 의미가 과연 뭐냐.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 차례를 동시에 발사하고 하면 이건 긴장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공세적인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몇 발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 이것은 어떤 훈련의 차원이다. 근데 훈련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왜 토요일 날 아침 훈련을 하냐.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은 토요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다 근무하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시기 하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발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좀 긴장을 일으킬 그럴 요소는 충분히 있다. 예.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쏜 곳이 장산곳이 아니라 그 아래 뭐 등산곳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좀 이렇게 좀 밀집한 지역에서 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격이 있을 수가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산곳에서 쐈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공격 의도에서는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를 들어서 포사격이 있는데 이게 뭔가 나쁜 징후다라고 하면은 예. 이거 당연히 군에서 대비를 하고 있겠죠. 예. 근데 군에서 지금 이걸 어떤 예비 구령만 내리고 실제 대피령을 안 내렸다는 것은 예. 실제 후방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해안포의 목적은 우리 백령도라 이거는 섬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해안포의 목적은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북한 자체가 해군력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막 벽에다가 암벽 같은데 구멍 내가지고 거기서 포로 공격을 하면서 이 자기네 해안으로 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해안포가 뭐 100mm, 122mm, 130mm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해놓는데 76mm처럼 굉장히 약한 거는 이제 한 12km밖에 안 돼서 이건 안 써요 요즘 안 쓰고 예. 다 100mm 이상의 포들을 쓰는데 이게 사거리가 한 25km, 26km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20km 이상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공격을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섬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해안포의 목적은 배를 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절벽의 안에다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격할 수 있는 각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어떤 섬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지난번 연평도 포격에서처럼 방사포라는 걸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사포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연장 로켓 아닙니까? 이렇게 예. 트럭 위에다가 여러 발 실어가지고 해서 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전부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대형 태세 갖추고 전투기 띄워서 나쁜 짓 하면 곧바로 때릴 수 있게 준비를 하겠죠. 예. 물론 지금도 아마 초계기 어떤 공대지 무장 장착한 이제 기체들이 인근에서 대기하면 혹시 나쁜 짓 할 때는 곧바로 때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만 예. 어쨌거나 군에서 대피하라라는 명령이 안 나왔다는 것은 북한군의 후방에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우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구도를 안 내린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발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너무 그렇게 현지나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거는 아니다. 충분히 군에서 지금 이 부분은 과거 우리 뭐 연평도나 천안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그 3월 초부터는 이제 최대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됩니다. 이제 물론 매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은 올해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네. 4차 핵실험도 했고 예. 거기에 곧이어서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를 한 상황에서 이전에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군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자산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도 굉장히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 몇 발 쏘는 게 주말 아침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긴장이 올라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단을 잘못하고 흥분을 해서 북한을 때려버리면 이게 곧바로 어떻게 보면 이게 교전 상태가 되는 건데 예.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걱정을 해서 결국 그 장상고시라는 제일 끝쪽에서 서방을 향해서 한번 빵 쏘고 뭔가 그러니까 긴장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네. 자신들이 보복을 당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런 정도가 혹시 북한의 그거일 수 있다. 근데 이걸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 피곤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국민들 그렇죠. 피곤하고 여러 사람 피곤하고 예. 근데 피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무뎌져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가 될 때가 북한이 공격할 수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상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할 때와 긴장하지 않을 때 그 간격 같은 것들을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 혹시라도 잘못하면 곧바로 칠 수 있게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훈련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간헐적으로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그래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계속 지금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북한의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지역이 왜 NLL인가 봐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과 제일 그 어떤 다투는 대상 중에 하나가 NLL이다라는 예. 것을 북한은 계속 내세우고 싶어하는 거고 우리는 야 이게 무슨 다툼이 있냐 이거 명백히 여기는 우리 해역이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도발이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북한이 시비 거는 게 NLL 지역입니다. 예. 심지어는 우리 남북 이산 상무 끝나는 날에 막 그 NLL에다가 경비정 침투시켜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버티고 앉으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나올지 떠본 게 북한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NLL에 대한 어떤 긴장시도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제 NLL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DMZ 지역, 그러니까 우리 접경 지역, 예. 뭐 그 이외 아니면 뭐 꼭 서해뿐만이 아니라 동해에서 동해에서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제나 주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북한의 해안포가 예. 그 서해 5도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닌데 우리 해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재작년이었죠. 아마 우리 그 해군의 그 윤영하급 그 고속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배인데 여기 근처에 그 앞에 물기둥이 솟아 올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식의 공격은 북한이 늘상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옛날 사례긴 하지만은 1967년에 이제 물론 동해입니다. 서해가 아니라 동해에서 그 우리 어선들이 NLL 안 넘어가게 북한 쪽으로 안 넘어가게 경비를 하던 당포함이라는 우리 해군함이 있었는데 예. 이 함이 해안포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 20분 동안 교전하다가 침몰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안포라는 건 절대 무시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해군력이 충분치 않지만은 해안포를 쫙 깔아가지고 이걸로 공격을 해서 자신의 인근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표고 그다음에 이 해안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mm 이상의 포 같은 경우는 맞으면은 아무리 큰 배라고 그래도 결국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맞다. 예. 물론 근데 우리가 서해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것이 우리 이제 뭐 스파이크 미사일 같은 주요한 그 이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포문을 연다. 그럼 그 포문 해봐야 뭐 1m도 안 되는 그런 그 수가 있는데 거기를 곧바로 들어가서 때릴 수 있게 심지어 포문을 닫고 있어도 그거 뚫고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예.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가 너무 겁은 먹지 말고 평상시 생활대로 잘 해 나가시되 네. 대신에 혹시라도 자 이제 얘들이 이런 식으로 긴장을 높이는 걸 알았으니까 네. 이렇게 자 지금부터 빨리 대피하셔야 되는데 빨리 안전하게 가십시오라고 하면은 예. 딱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하여튼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얘들이 뭔가 나쁜 짓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미군 자산까지 전부 동원해서 그야말로 정말 처절한 공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네. 만반의 대비 태세는 갖추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이버 테러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 뒤에는 사이버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7월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 우리 정부기관에 전산망 마비를 시도했습니다.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2달 만이었습니다. 2013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2월 3차 핵실험으로 도발하더니
한 달 뒤 은행과 언론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도 북한의 사이버 테러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주요 비대칭 전력의 하나로 집중 육성했고 현재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와대를 사칭해 대량 발송된 이메일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경험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은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역시 지난달 사이버 위기 경보 4단계인 관심을 발령한 데 이어 3단계인 주의로 격상하며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네, 지금 사이버 테러 가능성과 관련한 리포트를 봤지만요. 이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주체는 북한의 이제 정찰총국입니다. 예. 그 이제 뭐 얼마 전에 통전부장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김영철이 이제 계속 이끌고 있었고요. 근데 이 정찰총국 같은 경우는 정말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기관 예를 들겠습니다. 예. 국정원이 있고요, 민간에는. 그다음에 군에는 정보사령부라는 것이 있죠. 예. 근데 이 정찰총국은 뭐냐면 이 국정원과 정보사령부를 뭉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소련 시절에도 보면은 KGB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KGB 무소불위의 집단 아니었습니까? KGB가 있었고 그다음에 GRU라고 해서 군정보국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그렇게 작전을 하고 KGB와 GRU가 서로 견제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쳐놨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거 그 소련의 KGB보다 훨씬 더 강한 조직으로 그 정찰총국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 예. 그럼 이 정찰총국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원래 이제 노동당의 그 작전부, 그러니까 이제 대남 공작하던 예. 그 부서를 가져가서 작전국이라고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정찰총국 내에서 있던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찰하던 그 기능 그대로 가져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외조사부라고 해서 35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해외에서 공작하는 그 부서도 정찰총국으로 이제 갖고 들어온 거예요. 당에서 원래 있던 부서입니다. 예, 예. 갖고 들어와서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모은 데다 거기에다가 111 지도국에서 그 소위 말해 사이버 테러하는 부서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예. 이거는 그야말로 테러의 총본산이죠. 다 모아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건데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이버 테러를 대비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제일 손쉬운 것부터 대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테러는 그 포렌식이 잘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이거 누가 했지? 예. 라는 걸 이걸 특정을 하려고 그러면 코딩을 막 다 해가지고 야 이게 뭐 어느에서 나온 무슨 코드냐 계열은 뭐냐 하면서 우리 마치 그 DNA 분석하고 하듯이 그 이제 계보를 쫓아 올라가서 예. 아 이게 북한이다. 아. 뭐 혹은 아니다. 혹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돌던 어떤 뭐 바이러스 이런 건데 예. 보니까 누가 손을 봐서 북한 애들이 한 것 같다. 예. 이런 분석이 나오려면은 뭐 3개월, 뭐 많게는 6개월 이런 식으로 걸리다 오래 보니까 걸리네요. 그러면 공격을 당한 다음에 곧바로 반격을 하거나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했는지 찾느라고 시간 다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찾고 난 다음에는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처벌하기도 이게 이 한 해를 잡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어떤 사이버 공격을 당했는데 이거 갖고 예. 군사적으로 때리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을 늘상 북한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준비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얼만큼 이렇게 그 보안을 철저히 하느냐 그 예.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뭐 컴퓨터 그다음에 혹은 실제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서버들 같은 것들은 그런 그 담당자들이 얼만큼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주느냐 그런 문제인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외의 것이 문제죠.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시나리오대로 뭔가 후방에서 테러를 한다면 어떡할 거냐. 우리한테 정말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냐. 예. 근데 이게 이러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IS 테러라는 겁니다. IS 테러 보고 있으면은요. 그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명도 안 되는 인원, 뭐 열 몇 명의 인원이 뭐 2명씩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해서 얼마 전에 보면 파리 테러 때도 한 8명의 인원이 네. 예. 막 돌아다니면서 막 총질하고 막 하고 하니까 파리시 전체가 막 그 어떤 그렇죠. 패닉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그때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 파리에 그 대테러 브레들이 없었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한 그 테러 관련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예. 병력이 쫙 깔리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충격을 더 많이 받았던 것이고, 예.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테러 형태가 예전에 뭐 인질 붙잡고 뭐 누구 데려와 어째 뭐 이런 식의 것이고 그걸 가서 뭐 특수부대들이 감싸고 뭐 인질 구출하고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예. 요즘의 테러 형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가면서 이걸로 누구를 뭐 협박하고 인질 잡는 게 아니라 그걸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족족 더 쏴 죽이는 게 그게 테러의 형태라는 거죠. 그럼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얼만큼 빨리 초동 조치를 하느냐. 그야말로 우리 맨날 뭐 골든타임 얘기하는데 예. 그야말로 초기 10분 내에 빨리 병력들이 출동을 해서 그렇게 총기 난사하고 하는 범인이 있으면 그거를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네.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요한 지역에야 그게 된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전체에 그럴 준비가 잘 돼 있느냐. 네.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자꾸 국가급 대테러 부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이버 테러 얘기하면서 또 얘기가 이제 그 언급이 되는 것이 사이버 테러뿐만 아니라 주요 이제 표적 인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우리 정부 주요 인사를 납치한다든지 혹은 탈북 인사들에 대한 어떤 독물 테러를 한다든지 예.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보면 왜 고영환 박사님에 대한 그런 테러 예, 예. 그 위협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뭐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7년에 이한영 씨 피격 같은 경우도 경찰이 분명히 그 경호 병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결국 총에 맞아서 이렇게 그 비명에 가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때 어떤 그 경찰의 전문적인 경호 능력과 지금의 능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좀 그런 부분에 대비가 됐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예. 그 결국 이제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또 곧 있으면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총선 시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러한 그 어떤 테러 공격이나 이런 걸로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총선 시기에 테러 해봐야 소위 여당에 도움이 되는데 예. 과연 북한이 테러를 하겠느냐라고 그러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여당에 도움이 되고 야당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 어떤 뭔가 선거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불안감을 던졌다. 우리 북한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저걸 했다.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승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북한의 지금 체제 자체가 보고 있으면 김정은이가 지금 끌고 갈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일부러 막 핵실험도 하고 로켓 발사도 하고 하면서 일부러 그 북한을 그 주변국들과 단절시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육자회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 그 대화 장소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안으로 꾹꾹 닫고 지금 나의 내실을 키할 것인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이러한 테러의 가능성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사례를 봐도 이렇게 북한이 테러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예. 우리가 테러를 가해서 저 나라를 무너뜨리고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해서 긴장이 더욱더 높아지고 양쪽 간에 차단이 더 많이 되고 그 어떤 대결의 국면이 되면은 예. 그 대결의 국면을 통해서 이 나라를 나는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김영철 같은 인사가 심지어는 이제 대남 관련된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구나. 김양건 같이 그렇게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구나. 예, 예. 이럴 때는 이걸 당연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러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지 간에 터지고 난 다음에 막으면 어렵습니다. 터지기 예. 전에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반테러. 그러니까 테러에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대테러와 반테러를 구분하는데 네. 반테러, 엔타이 테러라는 거는 테러가 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그 징후를 판단을 하고 주요한 뭐 용의자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마크를 하다가 어떤 뭐 사전에 일이 나기 전에 뭐 추방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소위 반테러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방적인 노력이고요. 대테러라는 건 뭐냐면 테러범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가서 막 구출하고 그래서 특수부대가 막 이렇게 막 복장 갖추고 들어가서 이제 장비 갖추고 들어가서 막 범인 사살하고 인질 구출하고 이제 테러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응이 대테러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대테러 역량 강화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반테러 역량 강화다. 예. 그리고 반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든 어떤 이런 기관들이 평상시에 어떤 법적 근거에 바탕해서 이런 테러 행위가 있거나 예상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마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테러 방지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보면은 야 북한이 도발했는데 무슨 테러 방지법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러한 상황들 경찰총국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김영철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언제든 이런 것을 공작을 기획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어떤 방첩 노력과 반테러 노력은 사실상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러 방지법안 같은 것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만나봤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주요한 전략 자산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특히 네. 보면은 이전에 잘 볼 수 없었던 것들 이제 F-20이라든가 이제 기타 여러한 자산들이 이제 그 오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그 F-22 같은 것이 왔는데 그냥 가지 않고 예. 두 대가 남았더라. 예. 라는 건 이건 명백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훈련 자체가 단순히 어떤 그냥 그 어떤 뭐 자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것들이 전개해서 실제로 어떤 북한이 나쁜 판단을 내렸을 때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F-22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을 때 예. 야, 뭐 제가 왔는데 저 안에 실제 뭐 폭탄을 장착하고 온 거냐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할 만큼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저 F-22에 들어가는 주요한 무장들은 전부 주한미군도 똑같이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빈 채로 날라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채워 넣기만 하면 그만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준비들은 다 돼 있다고 보고 결국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을 이번에 그 한번 시범을 해보는 것이 예. 그 훈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연합 훈련에서 지금 우리가 뭐 키 리졸브하고 폴 이글이라고 이 두 가지 훈련을 동시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순서는 키 리졸브 먼저 하고 그다음에 폴 이글을 합니다. 네. 키 리졸브가 뭐냐? 한반도가 전시 상황이 됐다. 예. 그래서 어떤 북한이 뭐 나쁜 짓을 하고 해가지고 해서 병력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 가장 가능한 자산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어떻게 하면 빨리 전개해서 이 앞에 전선으로 차분차분 내보낼 것이냐 이걸 훈련하는 게 이제 그 키 리졸브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키 리졸브 정말 이렇게 굳건한 결의, 예. 핵심적인 결의. 그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막아내겠다는 결의 그걸 의미하는 걸 한번 쫙 훈련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MPSS 뭐 사전 배치 전단 왔다.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물자가 와야 되는데 그 물자를 언제든 댈 수가 있다. 근데 그 물자를 대는 것이 이 MPSS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는 것이요. 우리 물자를 낼 때는 항구에다 입항을 해가지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하역을 해가지고 해야지 물자가 대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 MPSS는 정말 그 어떻게 상상을 표현하기도 참 힘든 전단이란 것이 얘가 스스로 항구가 됩니다. 자기가 항구가 돼서 그 밑에다가 차량이나 이런 것들 다 쫙 내려놔가지고 지상으로 곧바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배 자체에 항구 시설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걸 쫙 깔아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재보급이 되는 게 뭐 배에 대한 재보급, 그러니까 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쏠 수 있게 재보급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그 잠수함들, 핵 잠수함들이 거기에 장착하는 수직 미사일 같은 것들도 여기서 전부 다 보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기지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 해상에서 모든 보급이 다 될 수 그렇네요. 있게 하는 거니까 이게 예. 배치됐다는 거는 전쟁이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현대전, 스마트전이라고 하지만은 제일 예. 중요한 거는 누가 병력이 많고 누가 장비가 많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땅 따먹기가 아니라 적의 병력을 얼만큼 잘 섬멸하냐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그러한 자산들을 가지고 왔다. 병력이 많이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병력은 뭐 솔직히 충분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충분히 많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준비들을 맞춰가지고 해서 북한이 왔을 때 이런 그 전부 선멸에 나가서 밀고 올라갈 거냐 이런 거를 이번에 연습을 할 것이다. 예. 특히 이제 그 이번에 뭐 작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뭐 501호가 새로 됐다. 이 안에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 혹시라도 뭐 죽어가지고 급사해가지고 해서 북한이 무너졌다. 예. 그때 어떻게 들어가서 막을 거냐. 뭐 혹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뭐 심지어 뭐 핵을 쓰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어떻게 북한을 막을 거냐. 네. 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중국이 개입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막을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국방당국이
그 넉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합참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당국들이 이러한 미래들을 다 예측을 하고 그동안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2013년 이제 특히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거에 그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의 이제 미사일 위협도 높아지고 뭐 KAMD니 무슨 뭐 킬체인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 작전 내에 구체화시켜 나갈까를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예. 이제 성과가 나와서 그걸 시범을 해보는 것이 이번 훈련이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보통 키리졸브는 뭐 어쨌거나 2주입니다. 예. 왜냐면 이건 빠른 시간에 이제 증강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포월 이글 훈련,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할 때 어떻게 하면 국지 방어를 할 거냐, 후방을 방어할 거냐 이 훈련인데 예. 이거를 지금 이 훈련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말에서 3월 초에서 4월 말까지면은 말까지요. 예. 거의 2달 가까운 기간인데 그중에서 앞에 두 주간은 키리졸브를 하지만은 나머지 거의 한 달 이상을 포리그를 하겠다라는 거는 예. 결국 그 북한 뭐 7차 당대 얘기하지만 혹시 그 이전까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 예. 최대한 대비하겠다. 또한 이제 4월 중에 총선 이런 일정까지도 이제 문제 없이 잘 지켜내겠다고 해서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전자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GPS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 수위를 높였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은 GPS 공격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예.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 이 GPS라고 하는 것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면 GPS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뭐냐 하면 그 GPS 위성들이 이제 그 떠가지고 이제 그 몇 개의 위성에서 삼각 측량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보통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럼 그 전파는 내내 우리 생활 속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오면 GPS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 그 위성에서 보내는 약한 전파가 건물 안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건물 차 몰고 나가거나 하면 건물 밖에서부터 GPS가 잡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한 전파를 잡아서 GPS를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재밍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힘만 갖고도 이런 GPS 전파는 재밍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GPS 재밍이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군장비가 GPS에 의존하는데 그런 약한 힘으로 재밍이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군용 GPS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재밍을 해도 재밍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이제 군용 GPS고, 근데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최초에 이제 뭐 예전에 보면 한 3년 전, 뭐 4년 전 이때 뭐 GPS 공격을 당했다라고 할 때 교란을 당했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군용 GPS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전에서 북한이 GPS를 재밍하기 위해서 전파를 킨다. 그러면 전파를 키는 이 원점이 정말 광고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센 전파를 보내고 있어 광고를 하는 건데 그럼 예. 실제 전쟁에서 뭐냐면 얘들이 여기서 전파를 보내네 하면서 전투기 가서 곧바로 한 방에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공격하기가 아주 쉬운 타겟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런 좀 약간 낮은 차원의 공격인 거고 조금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가면 뭐냐면 스푸킹이라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S가 전파를 그러니까 내 위치가 당신의 위치는 어디야라고 GPS 위성이 전파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위성에서 보낸 것처럼 전파 신호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전혀 딴 곳에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이걸 스푸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공격을 북한이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할 것이냐. 이제 물론 거기에 맞는 코드를 써서 이 코드가 아닌 전파가 들어오면 무시를 해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스푸킹은 나름 그래도 과거의 일반 재밍보다는 한 단계 증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공격 방식이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한참 이제 뭐 중국군이나 이런 데도 활용을 하고 있고 북한도 여기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 갔다는 얘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그 정보나 자료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비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드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사드 논의를 명분으로 해서 또 미사일 도발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과의 정치적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드를 배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 뭔가 뭐 전쟁 비슷한 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드 기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사드 기지를 공격을 할 거고 그러면 같이 된다. 한마디로 북한의 그런 그 바람입니다. 뭐냐면 자 이제 중국은 우리 편에 좀 붙어가지고 해서 예. 이런 냉전 체제를 좀 가져가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인데 만약에 그런 정도에 넘어갈 정도의 중국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어떤 지금 경제를 이끌고 가는 그런 국가로서의 자격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을 예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중국을 그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갈 수 있게 예. 좀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고 우리의 의견도 많이 피력을 해주고 하면서 중국의 올바른 여론과 지도력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웃 국가로서의 어떤 그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당장 걱정되는 것은 중국도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주 강력하게. 그건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거는 결국 우리의 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자산이 들어와서 이게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인데 과연 그럼 중국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예. 그럼 당신들은 미국과 전쟁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한 만약에 레이더파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얼마 전에 어제 뭐 예. 딴 데서도 보도가 나갔지만은 우리 그 이미 중국은 훨씬 더 강력한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파를 대한민국을 보도록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쏘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파를. 자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뭐냐면 예. 그걸 단순히 레이더파를 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핵무기는 단거리 핵무기인데 예. 250개 탄두 중에서 핵탄두 중에서 50발만 대륙간 탄두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일반 단거리 미사일에 쓰는 건데 그 단거리 미사일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그런 걸 치워라. 치우면 우리도 안 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본인들도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협상의 높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기 체계를 뭐 하거나 대한민국의 그 어떤 방어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데 계속 중국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대한민국의 나라 배알도 없는 나라냐 이렇게 끌려가려면 끌려가는구나 예.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자주성을 확실하게 좀 이번에는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